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는 남이 됐습니다.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제끼리 싸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름 대신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먼저 가셨고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부모님마저 떠나보내는 그 허무함. 장례식장 앞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3일장이었어요. 오는 사람들 맞이하고 절 받고 음식 챙기고 정신없이 지나갔죠. 오빠는 상주 자리에 앉아서 조문객들 응대하고 여동생은 친척들 챙기느라 바쁘고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뒤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죠. 장례식장 뒷방에서 밥 먹을 때였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동생도 제 손 한번 꽉 쥐어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제끼리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서로 의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 어머니 영정 사진 보면서 절하는데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랬나? 그냥 멍하니 어머니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는데 전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시작이었어요. 진짜 지옥이요. 장례 다음 날이었어요. 오빠네 집에 모였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요. 저는 당연히 제사 얘기하려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제사는 어떻게 지낼 건지, 명절은 어디서 모일 건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빠는 테이블에 뭔가 메모한 종이를 펴놓고 앉아 있고, 여동생은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저만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수가,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재산 정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됐잖아. 벌써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오빠 얼굴이 굳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건 해야 할 일이잖아. 나중으로 미루면 더 복잡해져. 여동생도 거들었어요. 언니, 오빠 말이 맞아. 우리 감정 상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감정 상하기 전에? 이미 상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부모님 집 얘기, 통장 얘기, 보험금 얘기.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집은 어차피 낡았으니까 팔아서 나눠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빠가 그러니까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누가 혼자 가져가면 나중에 또 말 나올 수 있잖아.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이요. 그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과 사흘 전에요. 아버지도 그 집 안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요. 저는 그 집에서 10년 넘게 부모님 수발 들었고요. 근데 그걸 팔아서 나눠 갖는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통장은 정수기가 관리했으니까 너가 정리해서 알려줘.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정리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험금은 얼마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나눌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제가 부모님 병원비 쓰느라 통장 관리했던 게 이제 와서 의심받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중간에 돈 빼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빠, 나 부모님 돈 한 푼도 안 썼어. 다 병원비랑 약값으로 나간 거야. 아니,
정수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나눌 수 있잖아. 나눈다. 그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누기 전에 부모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워했어요? 울기라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빠 얼굴, 여동생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들이 낯설더라고요. 평생 같이 살았던 형제들인데 갑자기 하이에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말한 거 빨리 좀 정리해줘. 나도 회사 일 바빠서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사흘째인데요. 회사 일이 부모님보다 중요해요? 오빠, 좀 천천히 하면 안 돼? 나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된 건 알겠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잖아. 재산은 재산대로 처리해야지. 재산은 재산대로라니. 이 새끼가 진짜. 아니, 이 사람이요. 전화 끊고 나서 통장이랑 서류들 꺼냈어요.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라고. 이 몇 천만 원이 뭐라고 형제가 이렇게 변하는 건지. 사흘 뒤에 또 모였어요. 이번엔 여동생네 집에서요. 오빠가 엑셀 파일을 출력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거기에 집 시세, 통장 잔액, 보험금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준비성 하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는 우는 신용도 안 했으면서 이런 건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자, 이게 총 재산이야.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맞고, 법적으로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집을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금으로 있는 거 먼저 나누고, 집은 좀 더 알아보고, 저는 그때까지도 참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동안 생활비 안 든 거 생각하면 조금 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뭐? 제가 되물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요. 아니, 언니, 오해하지 마. 나쁜 뜻으로 하는 말 아니고,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언니는 집세도 안 냈잖아. 공평하게? 10년 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제 인생 다 바쳤는데 그게 집세 안 낸 걸로 계산되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왜 그래? 내가 10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병원 오가면서 밤새 간병하면서 내 허리 다 나갔어. 직장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 연애는 꿈도 못 꿨고 결혼도 못 했어. 근데 지금 나보고 생활비 안 들었다고? 집세 안 냈다고? 오빠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진정해. 정의도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둘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 10년 동안 뭐 했어?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쳤지? 그것도 1시간 앉아 있다가 일 있어서 그러고 튀고. 너는 명절하고 설에만 왔지? 그것도 밥 먹고 바로 가고. 그게 뭐야? 효도야? 아니면 의무 수행이야? 여동생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니,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 애들 키우느라. 나도 사정 있었어. 근데 누가 부모님 곁에 있었어? 어머니 토하실 때 누가 등 쓸어드렸어?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릴 때 누가 했어? 너희는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오빠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정숙이 너가 그걸 선택한 거잖아. 아무도 너 보고 거기 살라고 안 했어. 선택이요? 선택이라고요? 내가 선택 안 했으면 부모님 누가 모셨을 건데 너희가 모셨어?
요양원 보냈으면 됐잖아.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 요양원? 그래, 요양원. 요즘 시대에 집에서 모시는 게 어딨어. 비용은 우리가 같이 냈으면 되고. 아, 이 인간들이. 너희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 당신들이 날 낳아줬는데? 정수가, 그게 효도 아니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부모님한테도 나아. 전문가요? 전문가가 부모님 손 잡아드려요? 밤새 옆에서 지켜드려요? 야, 너희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욕이 튀어나왔어요. 평생 안 하던 욕이요. 언니, 야, 말 좀 가려서 해. 말 가려? 내가 왜 말을 가려? 너희가 지금 부모님한테 사람 새끼짓 안 하고 있잖아.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재산 나누고 요양원 보냈으면 됐다고? 이게 자식이야? 너희가 사람이야? 그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역겨웠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 10년을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2013년이었어요. 뇌졸중이었죠.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병원 가서 물리치료 시켜드리고, 점심엔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저녁엔 또 병원.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없었고요. 직장에서는 자꾸 조퇴하고 결근하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결국 그만뒀죠. 그때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회사 그만뒀어. 아버지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 고생이 많네. 너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수고 좀 해줘. 수고 좀 해달라고요. 당신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인데도요. 여동생한테도 말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우리 셋이서 나눠서 내면 안 될까? 언니, 나도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언니가 좀 알아서 해줘. 나중에 여유되면 보탤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재산 나눌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던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어머니마저 암 진단 받으셨어요. 위암 말기였죠. 또다시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어머니는 계속 토하시고 밥을 못 드시고 살이 빠져서 뼈만 남으셨어요. 밤마다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어요. 혹시 숨을 안 쉬실까 봐요. 1시간마다 깨서 확인하고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쳤어요. 그것도 1시간 앉아 있다가 가고요. 여동생은 추석하고 설에만 왔고요. 근데 지금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갔는데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나보고 뭐든지 알아서 하라더니 돌아가시니까 법대로 하자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집 중개사 알아봤어. 한번 만나보자. 언니, 통장 사본 좀 보내줘.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부모님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오빠, 나 정말 한 푼도 안 썼어. 다 영수증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거지.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 아니면 뭐예요? 그럼 오빠도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얼마 드렸는지 영수증 보여줘. 여동생도 명절 때 용돈 얼마 드렸는지, 생신 때 뭐 사드렸는지 다 영수증 떼서 가져와 봐. 야, 왜 그렇게 나와? 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정말 모르세요? 결정타는 한 달 뒤에 왔어요. 셋이 다시 모였는데 이번엔 오빠가 변호사를 데려왔더라고요. 내 오빠가 날 상대로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정수가 오해하지 마.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상속 지분이 어떻고 특별 수익이 어떻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아,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변호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으신 재산이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다고 들었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썼죠. 제 돈으로요. 증빙할 수 있으세요? 제가 10년 동안 쓴 돈을 증빙하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한테만 증빙하래요. 오빠랑 여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한테만 증빙하라고 하시는데 오빠랑 여동생은요? 얘네는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뭐 해드렸는지 증빙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춘 거, 명절 때 5만 원 드린 거, 그것도 증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 아니면 제 질문이 이상해요? 저는 10년 동안 간병하고 수발 들었는데 증빙해야 하고 얘네는 10년 동안 나 몰라라 했는데 증빙 안 해도 되고 이게 법이에요? 그때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정수가 법대로 하자. 감정 섞지 말고. 좋아, 오빠. 법대로 하자. 근데 나도 변호사 쓸 거야. 기업은 청구할 거고 10년 동안 간병비, 생활비 다 청구할 거야. 그것도 법대로 할 수 있잖아. 오빠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안 돼? 오빠는 변호사 데려와도 되고 나는 안 돼? 그날 저는 제 변호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써먹기로 했죠. 그 뒤로 2개월 동안 정말 전쟁이었어요. 제 변호사가 기업은 청구를 했어요. 10년 동안의 간병비, 생활비, 기회비용 다 계산해서요.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7천만 원이었어요. 오빠랑 여동생이 기겁했죠. 정수가 이게 뭐야? 7천만 원? 왜? 저거 더 달라고 할까? 내가 직장 다녔으면 벌었을 돈까지 치면 2억은 넘는데? 아,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빠가 먼저 변호사 데려왔잖아. 법대로 하자며? 나도 법대로 하는 거야. 결국 조정을 했어요. 제가 집을 가져가는 대신 오빠랑 여동생한테 현금으로 조금 주기로요. 집 시세가 1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 기업은 7천을 인정받으니까 제가 나머지 형제들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빠랑 여동생 한 명당 받을 돈이 1천만 원 정도 됐죠. 그날 오빠가 전화했어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우리가 받은 게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오빠 법대로 한 거야. 오빠가 원한 거잖아. 감정 섞지 말고 법대로요. 그리고 오빠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10년 동안 뭐 했어? 부모님 아플 때 어디 있었어?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춘 게 전부잖아. 그런 사람이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지겠다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사정이. 사정? 나도 사정 있었어. 근데 누가 부모님 곁에 있었어? 오빠 사정은 사정이고 내 인생은 인생 아니야? 전화 끊었어요. 여동생한테도 똑같이 말해줬죠. 생활비 안 들었다며? 그럼 생활비 계산해서 다 빼고 줄까? 10년치 월세, 공과금, 식비 다 빼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줘야 할 걸. 여동생은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오빠랑 여동생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근데 저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아. 내가 고생한 만큼 받는 게 맞지. 집 정리하면서 오빠랑 여동생 짐도 다 빼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요. 이거 오빠 거니까 가져가. 정수가. 왜? 추억 챙기고 싶어? 그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챙기지 그랬어. 이제 와서 추억 찾지 마.
법대로 했으니까 추억도 법대로 나눠 가져가. 매정하다고요? 그래요, 매정하죠. 근데 먼저 매정하게 군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오빠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여동생 얼굴도 못 봤고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서요. 명절 때도 각자 지냈어요. 부모님 기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혼자 상 차리고 혼자 절하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딸 제대로 챙겼어요.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어요. 절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제 권리를 제대로 찾았으니까요. 얼마 전에 우연히 오빠를 봤어요. 마트에서요. 오빠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빠가 먼저 눈을 피하더라고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요. 저는 그냥 바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빠 앞에 딱 서서요. 오빠, 정수가 잘 지내? 응. 돈은 잘 썼어?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뭐, 할 말 있어? 아직도 억울해? 그럼 법원 가서 다시 싸울래? 내가 이길 자신 있는데? 아니면 사과할래? 10년 동안 나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재산 나눌 때 변호사 데려온 거 미안하다고? 오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줬어요. 할 말 없으면 가. 나도 바빠. 그리고 지나갔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형제끼리 화해하라고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어떻게 그래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라고요? 왜 제가요? 10년 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희생한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변호사 먼저 데려온 사람한테 제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오빠 아들, 제 조카가 대학 갔어요. 단톡방에 오빠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합격증 들고 웃고 있는 조카 사진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축하 문자 보냈을 거예요. 용돈도 보내주고요. 근데 이번엔 그냥 무시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왜요? 저한테 1천만 원도 안 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 아들한테 제가 왜 용돈을 줘야 돼요? 조카가 뭘 잘못했냐고요? 잘못 안 했죠. 근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요. 조카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명절 때도 제 생일 때도요. 어른들 싸우니까 애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제 부모님 기일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딱 2년 됐어요. 아직도 혼자 상 차리며 오빠와 여동생이 오지 못해 부모님이 조금 서운해 하실까 하는 마음은 들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속이요. 그게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다 나와요. 돈 앞에서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누가 욕심 많은지, 누가 이기적인지, 누가 냉정한지 다 보여요. 그리고 한번 보이면 절대 안 지워져요. 저도 오빠랑 여동생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빠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고생할 때 나 몰라라 하던 사람들, 재산 나눌 때 변호사 데려온 사람들로 기억돼요.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뭘 할까요? 똑같이 할 거예요. 부모님 곁에 있는 거요. 마지막까지 손 잡아드리는 거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르게 할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증거 들이밀 수 있도록 영수증도 다 모으고 통장 내역도 다 정리하고 간병일지도 쓰고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게 슬픈 현실이에요. 형제 사이에도 증거가 필요한 세상이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리하세요. 누가 얼마 받을 건지, 뭘 물려받을 건지 명확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요. 형제 믿지 마세요. 아무리 평소에 잘 지내도 돈 앞에서는 다 변해요. 우리 형제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당해요. 저처럼요. 혹시 지금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 있으면요. 저처럼 절대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나중에 형제들이 재산 나누자고 하면 제대로 받으세요. 기업은 청구하세요. 간병비 청구하세요. 우리 형제인데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당신 인생을 희생한 만큼 제대로 받으세요. 그게 당신한테 남은 유일한 권리예요. 재산 다 빼앗기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했더니 형제는 없어졌지만 제 인생은 지켰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